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안이는 제 딸이 맞나요? 그 순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해명도 변명도 아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짧은 미안해는 오히려 수많은 거짓 속에 단 하나 남은 진실을 증명하는 듯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던 나날은 알고 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무대 위에서 연출된 한 편의 거짓이었다. 학력, 직업, 가족, 재산, 심지어 사랑까지도 모두 꾸며낸 허상. 나는 단지 실종된 아내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사라진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실을 쫓는 길은 종종 당신이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과 마주하게 만든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갔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사건은 내가 경험한 수많은 사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불편하며 동시에 가장 잊히지 않는 이야기다. 당신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나였다면 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당신도 나처럼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뭔가 묘한 예감을 느꼈다. 늦은 오후 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 위로 깊이 팬 피로의 그림자를 얹고 있었다.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불안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절박하게 붙잡으려는 의지가 섞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민수, 인천에서 작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전고단정한 여자의 웃는 얼굴이 있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최서연입니다. 사라졌어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몇 주간 그를 잠 못 이루게 한 공포와 혼란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 속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딘가 무대 위 주연 배우처럼 완벽하게 다듬어진 미소였다. 민수의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업으로 한 번 크게 성공했지만 젊은 시절에 무리한 투자로 재정적인 타격도 겪었다는 그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운명의 짝을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의 모임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마치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여인이었다. 재력 있는 집안, 명문대 졸업, 안정적인 직장, 그것도 고연봉 은행원이라는 이력까지 갖췄으면서도 말투는 부드럽고 옷차림은 검소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가족은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고 한다. 민수는 그 따스함에 빠져들었고 곧 결혼을 결심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함정일 때가 많지. 하지만 그때의 그는 행복에 취해 그 함정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연의 곁에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짓는 부모님과 해외에서 학문을 연구 중이라는 언니가 있었다. 민수는 사위로서 환영받는다는 확신 속에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믿었다. 결혼 후 3년 동안 서연은 그야말로 완벽한 아내였다. 아침마다 직접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퇴근하면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과 웃는 얼굴이 그를 반겼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 정말이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그땐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나는 잘 안다. 사람의 표면적인 평온함 속에는 언제든 균열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3년째 되던 봄, 서연은 딸 할인을 품에 안고 더욱 차분해 보였다. 민수는 매일이 선물 같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두 사람은 간단한 약속을 나눴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저녁에 와인 한잔 할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먹고 싶은 거 톡으로 보내줄게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전조는 없었다. 민수는 그날 기분 좋게 출근했다. 현관 앞에서 할인이 작은 손을 흔들며 응, 아빠 다녀오세요라고 말하던 모습이
그날의 마지막 평온이었다. 그러니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퇴근길, 와인을 사들고 집에 들어선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집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할인의 웃음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작게 흘러나왔다. 엄마는? 민수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내 경험상 성인 여성이 예고 없이 연락을 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발적인 잠적, 다른 하나는 범죄의 연루. 민수는 그날 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곧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경찰과 통화하며 그냥 바람 쐬러 나왔다고 말했고 남편과는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것이다. 민수는 간신히 전화를 연결했지만 돌아온 건 알 수 없는 대답뿐이었다. 대화로 될 문제면 좋겠어.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가 내 앞에서 털어놓은 이 장면에서 나는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았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 피해자를 불안에 빠뜨리는 태도,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분노 속에서 마침내 내게 찾아온 것이다. 도대체 왜 완벽했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진 걸까요? 그 물음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표면 아래 훨씬 깊은 진흙탕이 있을 거라고. 와이프가 아이를 낳은 뒤로 조금 힘들다고 했었어요. 박민수는 내 사무실에서 그렇게 말을 꺼냈다. 그는 그 말 속에 지난 몇 년간의 변화와 최근의 불안을 함께 담아냈다. 결혼 직후 서연은 은행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불만도 피로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수는 이제 와서야 몇 차례 스쳐 지나갔던 이상한 기류를 떠올리고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날 그는 본능적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내 경험상 이런 경우 경찰은 신속하게 주변 CCTV와 통신 기록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예상과 달리 너무 쉽게 행방 확인이 됐다. 경찰이 서연과 직접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과의 통화를 완강히 거부했다. 저 사람하고는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경찰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무슨 일인지 제가 직접.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본인 동의 없이는 위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여러 번 시도 끝에 어렵사리 그녀와 전화 연결에 성공했다. 스피커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기억 속의 따뜻한 음색과 달리 멀고 건조했다. 대화로 될 문제면 좋겠어. 그 한마디 후 통화는 무심하게 끊겼다. 그날 밤 민수는 불 꺼진 집 거실에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고 했다. 그가 묘사하는 장면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판단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 모두 의도적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회사 일과 갓 100일 지난 딸 할인을 돌보느라 지쳐갔다. 그 지친 표정 속에서 나는 의뢰를 받아들일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지금 회사 일 보고 100일 된 딸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도저히 아내를 찾으러 다닐 여유가 없거든요. 민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내게 사건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수첩을 펼치고 사라진 날의 행적부터 추적하기 시작했다. 우선 주거지 주변과 이동 경로를 CCTV로 확인했다. 그러던 중 아내와 친분이 있는 이웃, 엄마들로부터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다. 서연이 사라진 바로 그날 점심 무렵 은행 근처에서 키 큰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장면은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여성이 초조하게 고개를 숙이고 남성은 냉랭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그 은행은 과거 서연이 다녔다고 말했던 직장이었다. 목격자들은 그 남성을 옛 직장 동료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3년이 지났는데도 점심시간에 자주 만난다는 건 이상했다. 나는 이 동료의 정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민수가 결혼식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이 사람이에요. 이준호. 결혼식 때 서연이 동료라며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팀의 여성 조사원 한 명이 은행 고객으로 위장해 이준호에게 접근했다. 대출 상담을 핑계로 명함을 건네받고 은행 데스크 위에 이름표를 흘끗 보았다. 그런데 이름표에는 서연의 이름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직원의 이름이 있었다. 우리는 즉시 질문을 던졌다. 안서연 씨, 알죠? 이준호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고객이에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졌다. 서연은 은행원이 아니었다. 결혼식에서 동료라며 소개했던 이준호는 사실 서연의 대출 담당 직원이었다. 결혼식 날 주변 시선을 피하기 위해 그를 동료로 속였던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사라진 날의 점심시간에 서연이 이준호를 찾아와 울먹이며 대출을 부탁했다는 사실이었다. 한 번만 더 1,800만 원만요. 정말 꼭 필요해요. 하지만 이준호는 단호했다. 이미 한도 꽉 찼잖아요. 이자도 못 갚으면서 뭘 믿고 또 빌려드려요. 서연은 울먹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갚을 거예요. 나 죽겠다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선명한 가설이 자리 잡았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다. 서연은 거짓 신분과 관계를 이용해 더 큰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제 느낌에는 지금 불륜 파악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분 신원 파악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단순히 사라진 사람을 찾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그녀가 누구인지부터 밝혀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연이 그동안 남편에게 말해왔던 모든 정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이름은 안진실, 35살,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언니는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앞으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 민수는 이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 연극이 들통난 이상 나머지 이야기들도 사실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졌다. 나는 수첩 위의 메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가족과 학력, 경력까지 전부 재검증해야겠군요. 민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힘없이 웃었다. 아, 퍼즐 한 수락으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탐정의 실력을 좌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인맥입니다. 나는 오랜 현장 경험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보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언니라는 사람을 추적했다. 몇 통의 국제 전화 끝에 민수가 직접 통화를 시도했다. 혹시 안진실 씨 언니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놀랍도록 앳됐다. 심지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 언니는 서연보다도 나이가 어려웠다. 민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제 아내 언니 아니죠? 짧은 침묵 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죄송해요. 저 그냥 아르바이트예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결혼식과 상견례에서 언니 역할을 한 것은 사실 특정 대행업체에서 고용된 배우였다. 더군다나 부모님까지도 같은 업체에서 파견된 연기자들이었다. 저희도 돈 받고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결혼식 한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직업도 가짜, 가족도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곧바로 저희는 가짜 친언니가 알려준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봤죠. 안진실이요. 예전에도 이 업체에 의뢰한 적 있대요. 업체 매니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들은 서연 아니 안진실이 과거 다른 의뢰에도 이 가짜 가족 세트를 사용했다고 했다. 나는 그 과거 의뢰의 상대를 찾아냈다. 전직 약혼자였다. 그는 우리와 만나자마자 분노와 씁쓸함이 섞인 웃음을 지었다. 그땐 이름이 안수진이었어요. 27살 항공사 승무원, 외동딸의 부모님은 유명 프랜차이즈 사업가라더군요. 그녀는 약혼자에게도 완벽한 인생을 연출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 중 약혼자가 직접 대학 졸업 여부를 확인하자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제로는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유령 학생으로만 존재했고 학생들 사이에선 신분 위조의 달인으로 불린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와, 저건 학력 위조를 넘어서 그냥 인생이 가짜네. 보통 사기를 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데 대학교까지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이런 유형은 리플리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허구로 만든 인생을 스스로 믿고 살아가는 심리,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질까봐 끊임없이 거짓말을 이어가는 패턴. 그러던 중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결혼 당시 서연이 마련한 고급 가구와 가전제품 대부분이 사실은 3년 임대 계약이었다. 민수 앞에서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척 연기했고 계약 직후 취소 서류를 작성해 임대로 돌린 것이다. 알아보니까 사인하고 바로 취소했더라고요. 1억 5천만 원 당장 상환하라고. 어느 날 민수는 은행으로부터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채무 금액은 1억 5천만 원, 기한은 즉시.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중개인이 집 앞에 찾아와 집을 급매로 내놓으신 거 맞죠? 라며 서류를 내밀었다는 것이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다. 그는 결혼 후 일부 재산의 명의를 서연에게 이전했고 그녀는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미 팔아버린 상태였다. 게다가 가족 카드의 한도까지 모두 소진돼 있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채 민수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도대체 왜 이랬어? 이게 다 거짓이라면?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차가운 질문이었다. 만약 가짜라면 어쩔 건데? 그리고는 끊겼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빨리 찾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서연 아니, 안진실은 지금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그렇다면 그녀가 손에 쥔 마지막 자산은 무엇일까? 결혼 후에 사들인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이런 물건들은 금방 현금화할 수 있다. 나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중고거래 사이트, 명품 리세일 샵, 개인 판매 커뮤니티 전부 확인해요. 등록 시간은 최근 일주일 이내로 필터링하고. 몇 시간 뒤 화면 속에서 익숙한 디자인의 가방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각도와 질감까지 결혼식 당시 찍힌 것과 동일했다. 판매자 연락처를 대조한 순간 의뢰인의 눈이 커졌다. 이 번호 서연 번호예요. IP 추적 결과 판매글의 위치는 부산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녀가 부산에 있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고 한 달, 마침내 의뢰인은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가방 구매자로 위장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 부산의 한 카페 구석,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의뢰인이 숨을 삼키는 사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글라스 너머로 스친 눈빛은 낯설면서도 동시에 결혼식 날의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오랜만이네.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이 섞여 떨렸다. 그러나 서연 아니, 안진실은 미묘하게 웃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마치 이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듯 그녀는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뻔뻔함에 민수의 주먹이 하얗게 움켜쥐어졌다. 왜 그랬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민수의 질문에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오빠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봤어?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었고 눈빛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인 양 말을 이어갔다. 나도 힘들었어. 나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게 괴로웠다고. 나는 옆에서 침착하게 관찰했다. 범인의 심리를 깨뜨리려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민수가 차갑게 물었다. 그 빚들은 뭐야?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냐고. 그건 오빠가 상관할 일 아니야. 난 오빠한테 구체적으로 피해 준 적 없어. 그냥 오빠랑 맞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빠도 나처럼 불행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공평하니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직감했다. 이 대화로 그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도 마지막 질문만큼은 꼭 해야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민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을게. 지안이는 내 딸 맞아? 그녀는 순간 말을 잃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아내가 딱 하나 남긴 진실을 안고 긴 이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 또 피해자 만들고 있다. 이혼 소송이 끝난 지 채 2달도 안 돼서 나는 우연히 또 다른 사건의 냄새를 맡았다. 한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고급 레스토랑 한쪽 테이블. 낯익은 실루엣이 있었다.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새하얀 블라우스에 고급 시계를 찬 여자. 안진실이었다.
마주 앉은 남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웃으며 와인잔을 가볍게 기울였다. 내가 알던 그 거짓된 눈빛과 똑같았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오랜만이네, 안진실 씨.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웃음을 띄었다. 아, 이분은 누구시죠? 옆에 앉은 남자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지갑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다. 혹시 이 여자분 지금 직업이나 가족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자가 어리둥절한 채 대답하려 하자 내가 말을 끊었다. 이분은 제 전 아내입니다. 직업도 학력도 가족도 전부 거짓말이었고 수억 원의 빚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진실은 차갑고 잔혹하며 무엇보다 빠르게 분위기를 갈아엎는다. 안진실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자를 밀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이 사람 제가 거절하니까 이런 식으로. 판결문 읽어보시죠. 남편도 이제 독해졌어. 이제부터 안진실 넌 인생 망했다는 거. 그녀가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나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넌 앞으로 평생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거다. 그리고 우리 지안이가 커서 너 같은 거짓말쟁이한테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막을 거야. 그녀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 눈동자 속엔 순간적인 흔들림이 있었다. 나는 그 미세한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내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 한다면 난 언제든 나타날 거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방식 전부 안다. 숨을 곳 없을 거야. 옆에 있던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말을 뒷받침하듯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고 안진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 싸움이 단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이 마치 짧은 인생의 진실을 비추는 듯했다. 나는 지안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 감시와 방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도망친 끝에 기다리고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이 아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나는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번 사건만큼 오래 마음에 남는 경우는 드물었다. 안진실, 그녀의 이름은 내 기록 속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선으로 남았다. 사람들은 종종 거짓말을 사소하게 여긴다. 작은 거짓말쯤은 누구나 한다고, 때로는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말은 뿌리처럼 번지고 어느 순간엔 그 뿌리가 삶 전체를 조여온다는 것을. 그녀의 거짓말은 단순한 허세나 순간의 모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짜인 구조물이었다. 학력, 직업, 가족, 재산 심지어 사랑까지도 위조된 서류처럼 꾸며냈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걸까? 리플리 증후군, 전문가들은 그렇게 불렀다. 스스로 만든 허구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는 병. 하지만 내 눈엔 그것은 병이라기보다 선택이었다.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버린 선택, 현실을 포기한 대가였다. 의뢰인은 이혼 판결을 손에 쥐었지만 그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시간, 믿음, 그리고 마음의 평온. 하지만 그는 또 다른 것을 얻었다. 이제 난 속지 않아. 그가 한 말이었다. 나는 그 말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단단해진 사람을 보았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 가지를 다시 확인했다. 법은 피해를 수치로 계산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숫자로 셀 수 없다는 것. 법정에서 구체적 손해가 없다는 말은 차갑지만 피해자는 그 말 속에서 더 깊이 베인다. 그래서 때로는 법이 닿지 않는 곳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메워야 한다. 그리고 지안이, 아직 100일도 안 된 아기였던 그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을지 혹은 여전히 무언가를 잃어버린 채 자랄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바란다. 그 아이가 자라 세상을 만났을 때 진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거짓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기를. 안진실은 아마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어딘가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허구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알 것이다. 어딘가에 언제나 그 거짓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사건 기록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메모했다. 거짓말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성이며 무너질 때 가장 먼저 깔리는 것은 그 거짓말을 쌓은 사람 자신이다. 사무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블라인드를 내리고 다음 사건 파일을 집어들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일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 끝없는 길 위에서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거짓을 멈춰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 누군가가 되기로 오래전에 선택했으니까.